어릴 때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다 철석같이 믿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버스에 몸을 실었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으며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한답시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고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건 이번 생에는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의 이야기,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는 슈퍼리치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정작 그 돈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누가 이 시스템을 조종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돈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죽도록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왜 물가는 월급보다 항상 빨리 오르는지, 그리고 은행과 정부는 어떻게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어 우리의 물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지, 그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범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 경제 서적과 역사적 사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내용 중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지폐, 5만원짜리 지폐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돈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종이 쪼가리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5만원짜리 다발과 생수 한 병 중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생수를 고를 겁니다. 돈은 그저 교환을 위한 매개체, 즉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종이 쪼가리를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이 종이 쪼가리를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현금, 즉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지폐와 동전은 전체 통화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돈의 약 3%에서 8% 정도만이 실물 화폐로 존재합니다. 나머지 400% 이상의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들은 은행의 컴퓨터 서버 속에 디지털 숫자 0과 1의 조합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고 카드를 긁고 계좌이체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실제 돈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장부상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돈은 실제하는 물건이 아니라 디지털 장부상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돈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찍어내는 돈은 본원 통화라고 하여 전체 경제에 돌아다니는 돈의 씨앗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돈은 시중은행들, 즉 여러분이 거래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민간은행들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민간 기업인 은행이 돈을 만들 수 있냐고요? 바로 대출이라는 마법을 통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7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금이 곧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금세 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금 대신 이 보관증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금세 공업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한꺼번에 오지는 않네. 그래서 그들은 금고에 없는 금까지 보관증을 써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은행업의 시초이자 지급준비제도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의 은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금고에 고스란히 모셔두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적은 비율, 예를 들어 10%인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1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사람의 통장에도 90만 원이 생겼습니다. 원래 100만 원이었던 돈이 순식간에 19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은행이 아무런 노동이나 생산활동 없이 단지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없던 돈이 뿅 하고 생겨난 겁니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부르는데 말이 좋아 신용창조지 사실상 돈 복사나 다름없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9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은 다시 10%를 떼고 1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돌면 처음에 있던 10만 원은 이론상 최대 1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10% 이상은 누군가가 은행에서 빚을 질 때 생겨난 빚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빚을 다 갚아버린다면 시중에 있는 돈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빚을 져야만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원금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자는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외딴 섬의 은행가 A와 시민 B 딱 두 명만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가 A가 1만 원을 발행해서 시민 B에게 연이를 0%로 빌려줍니다. 1년 뒤 시민 B는 1만 500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섬 전체에 있는 돈은 딱 1만 원뿐입니다. 시민 B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어도 이자 혼복원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 500원은 세상에 발행된 적이 없으니까요. 시민 B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가 A가 또 다른 시민 C에게 돈을 빌려주어 섬에 새로운 돈이 생겨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B는 C의 돈을 뺏어오든 벌어오든 해서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스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자놀이와 똑같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자를 갚을 만큼 충분한 돈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이 일어나고 새로운 돈이 풀려야만 기존의 빚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는 것과 같은 구조인 셈이죠. 이제 시선을 좀 더 거시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로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우리는 양적 완화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아주 어려운 용어로 포장해서 설명하지만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서 시중에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그냥 찍어내서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꼴이 나겠죠. 그래서 현대 국가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부는 국채라는 종이를 발행합니다.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라고 적힌 차용증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어 이 국채를 사들입니다. 정부는 그 돈으로 복지정책도 펴고 도로도 깔고 공무원 월급도 줍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은행이 찍어낸 그 돈, 그 가치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런 생산활동 없이 늘어난 돈은 결국 기존에 존재하던 돈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고 칩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서 돈값이 떨어집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 1억 원이지만 그 실질 구매력은 2천만 원만큼 도둑맞은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바로 돈을 처음 찍어낸 정부와 그 돈을 가장 먼저 사용한 집단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캔틀런 효과라고 합니다. 캔틸런 효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핵심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러는 돈이 시중에 풀릴 때 그 돈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가장 먼저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정부, 대형은행, 그리고 금융권과 가까운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싼 이자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인수합니다.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죠. 그 다음으로 이 돈은 하청업체나 그곳의 직원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월급쟁이 서민들, 연금 생활자들, 그리고 저축만 열심히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돈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중의 물가와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결국 서민들은 오른 물가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맨 처음 돈을 받은 기득권층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황기에도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위기가 닥치면 부자들은 더 큰 부를 축적하는 마법 같은 현실의 비밀입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를 보십시오.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는데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푼 그 많은 지원금과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이제 역사를 통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고착화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돈이 금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본위제라고 하죠. 정부가 돈을 찍어내려면 그만큼 금고에 금을 쌓아둬야 했습니다. 금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도 없었죠. 이것은 정부와 은행의 탐욕을 억제하는 강력한 브레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기 제하는 강력한 브레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거나 복지 비용을 늘리고 싶은 정치인들에게 이 브레이크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제부터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의 돈은
금이라는 실물 가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돈은 이제 정부의 신용만을 담보로 하는 종이조각, 즉 피아트 머니가 되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때부터 전 세계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971년 이전과 이후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물가 상승률, 부의 불평등, 국가 부채 등 모든 지표가 1971년을 기점으로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세계 경제는 빚을 연료 삼아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바로 기축 통화인 달러의 힘,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과 석유 결제 시스템, 페트로달러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나라 화폐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석유나 원자재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전 세계가 그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도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탓에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도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도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의 무책임한 행태와 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인 본 찍어내기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저축은 미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저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구멍난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은행 이자는 절대로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산을 사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 돈을 찍어낼수록 가격이 오르는 실물 자산, 즉 부동산, 주식, 금, 혹은 공부가 되어 있다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돈을 바꿔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빚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자본주의는 빚으로 굴러갑니다. 은행은 빚을 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소비를 위한 빚, 즉 자동차 할부나 카드값 같은 나쁜 빚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지만, 자산을 사기 위한 좋은 빚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 자산을 사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조심해야겠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레버리지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도구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국영수는 가르쳐 주지만 자본주의의 원리나 세금, 투자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는 성실한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다가 늙어서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신문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돈 공부는 속물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낡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문맹은 글을 못 읽는 문맹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AI가 발달하고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단순 노동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노동 소득을 올리려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전문 기술이든 아니면 콘텐츠 창작이든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빚입니다. 은행은 없는 돈을 만들어내고 정부는 그 돈을 빌려 쓰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월급쟁이들의 부는 소리 없이 은행과 자산가들에게로 이전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팍팍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에 집착하지 말고 실물 자산에 눈을 돌리십시오. 경제의 사이클을 읽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주입하는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는 거짓말에서 깨어나십시오. 성실함은 기본이지만 방향이 잘못된 성실함은 억울함만 남길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빚이고 누군가의 권력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입니다. 내 시간과 생명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범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롭고 불편한 진실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